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유종이 배럴당 $100를 넘어섰고 전쟁이 길어지면 앞으로 50% 이상 더 비싸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모든 나라가 오일 쇼크에 빠졌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큰 소리를 칩니다만 이란의 반격 만만치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 세계의 경제가 휘청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첫 소식 임서인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오전 7시 26분 기준 뉴욕 상품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107.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넘어선 건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브렌트유도 같은 시각 영국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107.5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힌 여파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제유가는 이달 말 배럴당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상승세가 수주 안에 진정될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In the worst case, this is a week's. This is not a month's thing.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아주 작은 대가라며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면 유가는 다시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The war, we're going to pay for this. We're going to pay for the choices of other people. 95%의 원유를 수입하는 방글라데시는 1인당 살 수 있는 기름의 양을 제한하자 주유소마다 수킬로미터의 긴 줄이 생겼습니다. আমি প্রায় আপনার 9টার সময় আসছি সিরিয়ালে প্রায় 1 থেকে 1.5 কিলো মতন এই টার্নিং করে অহনো আমি 1 ঘন্টা পরে তেল পাইতে পারি হেও মাত্র 10 লিটার পাবো. 유럽 각국에서도 더 오르기 전에 기름을 넣으려는 사람들로 주유소마다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치솟게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생산량을 줄줄이 줄이기 시작했는데 항로가 막히면서 석유를 생산해도 수출하지 못하고 만들어낸 석유를 보관할 곳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이라크 남부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저장고에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란은 보복 공격의 한 축으로 중동 내 기름줄 끊기를 정조준해왔습니다. 특히 일찌감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유조선은 물론 컨테이너선과 예인선까지 공격해 물동량이 급감했습니다. This time-lapse graphic shows how traffic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has slowed dramatically since this war began. 결국 열흘도 안 돼 주요 산유국들은 줄줄이 감산에 나섰습니다. 수출길이 막혀 석유를 생산해도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을 해도 지금 해외로 그거를 반출을 못하니까 국내에서 계속 보관을 해야 되는데 설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돼 있어서 이라크는 남부 주요 유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을 70%나 낮췄고 330만 배럴을 넘던 하루 수출량도 80만 배럴로 대폭 줄였습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각각 원유와 LNG 감산을 선언하면서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해상 유전 생산량 감축을 발표했고 사우디는 하루 5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정유시설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A continued disruption to flows here would portend 3 times the impact to oil and gas markets that we saw during the oil shocks in the 1970s.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배럴당 $200가 넘는 유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게임을 계속하라며 해협 봉쇄와 주변국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석유 시설들이 파괴돼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검은 연기가 수도 테헤란의 하늘을 뒤덮었고 기름비까지 내려 환경 오염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과도한 공습에 미국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어둠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대낮에도 시커먼 연기는 계속해 피어오릅니다. 테헤란의 하늘을 먹구름처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외신은 기름 섞인 비까지 내렸다고 전합니다. There was actually rain here in Tehran this morning, and you can see here, because this is a white car, that the rain is actually apparently saturated with oil.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이란 내 석유시설 30여 곳을 공습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مناطق مسکونی دیگه یعنی اینجا هر ماشینایی که بچه‌ها پارک کرده بودن غیر نظامی همه اینجا توی حریق دچار شد و 기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시민들은 너도나도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طولانی بود. ببین از این خیابون بریم تا آخرش سخت بود. 이란 측은 이스라엘의 석유시설 공격은 고의적인 화학전이며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도 예고했던 수준을 웃돈 이스라엘의 이번 정유시설 공격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생활과 밀접한 연료시설 파괴가 이란 내부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고 가뜩이나 치솟는 유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란은 새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를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라고 반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충성을 맹세했고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향한 공격은 더 거세졌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 불빛과 이란 국기를 흔들며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선출된 것을 환영하는 인파입니다. در واقع ملتمون وارد شده بود و منتظر بودیم و خیلی خوشحالیم که الان رهبر انتخاب شده و مطمئنیم که این مسیر ادامه داره دیگه باز اقامت ایشون. 이란 국영 매체는 헌법기구 전문가 회의가 모즈타바를 압도적 찬성표로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دیگه امروز آیت الله سید مجتبی حسینی خامنه‌ای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به عنوان سومین رهبر نظام مقدس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성직자인 56세의 모즈타바는 아버지 하메네이의 신정체제에서 마쿠 실세로 통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완전한 복종과 충성을 맹세했고 라리자니 안보수장도 공개 지지와 함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강경파인 모즈타바를 새 지도자로 뽑은 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실제 이란은 새 지도자를 뽑자마자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모즈타바 선출에 반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며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를 맞은 중동 전쟁은 사막 국가에서 중요한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서로 공격 표적으로 삼으며 민간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우리 금융시장은 하루 종일 요동쳤습니다. 코스피는 또다시 6% 가까이 폭락했고 환율은 1,500원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에 시달리는 복합위기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코스피는 장 초반 7% 넘게 추락했습니다. 10시 30분쯤엔 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다시 발동됐습니다. 한 달 새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동된 건 코로나19 때인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오후 들어 정부가 유가 안정에 대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면서 그나마 5.96% 떨어진 5,20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동학개미는 4조 6천억 원을 사들이며 육탄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이탈로 원달러 환율은 1,495.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500원 돌파가 코앞입니다. 일본 등 아시아 증시도 오일 쇼크에 줄줄이 추락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는 동아시아가 훨씬 더 큽니다. 높은 비용 때문에 경기 활력 자체도 떨어지게 되고 물가는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는 둔화되는 쪽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 경제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 브렌트유가 배럴당 64달러인 걸 전제로 한 수치지만 이미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물가는 1.1%포인트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유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국제유가가 150달러 이렇게 올라간다면 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추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결국 최고 가격제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1997년 가격 자율화 이후 30년 만에 가격 통제에 다시 나서는 건데 이르면 당장 이번 주부터 시행할 걸로 보입니다. 정유업계는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박상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유업계에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정부가 결국 석유 최고 가격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중 시행될 예정인데 1997년 석유 가격 자율화 시행 이후 30년 만입니다.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본격화한 건데 담합과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도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업계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최고가 지정을 통해 가격 상승 심리를 억제하고 폭리를 막겠다는 정부 계획에 정유업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격 안정화에는 협조한다면서도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 지난 2021년 물가 안정을 이유로 휘발유 가격을 통제해 공급이 급감하면서 주유소들이 폐업하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시장에선 비축유 공급이나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예 판매를 기피하는 공급 절벽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대란 우려도 있고요. 장기화되면 민간 기업의 적자를 좀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재정 부담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국내 정유 4사를 상대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직격탄을 맞은 건 화물차 기사들입니다.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원정 주유까지 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부담입니다. 운행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는데 벼랑 끝에 내몰린 물류 현장을 강석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인천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입니다. 오후 3시면 운송 나간 차량들로 텅 비어 있어야 할 주차장이 지금은 가득 차 있습니다. 기름값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운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한탁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하는 중이에요. 충북 음성까지 하루 2번 수입 곡물을 실어 나르던 기사도 치솟는 경유값에 결국 운행을 멈췄습니다. 오늘 하루 때는 기름이 33만 4,560원이거든요. 이처럼 넘어가면은 차라리 운행 안 하는 게 낫지. 실제로 경유값은 이란 공습 전인 지난달 27일 리터당 1,597원이었지만 열흘 만에 1,917원으로 20%나 폭등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물차 기사들은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원정 주유를 다닙니다. 자기가 다니는 노선에서 제일 싼 데를 찾는 거죠. 하루에 몇만 원 이상 차이 나니까 한 달러 계산하면 차이가 많이 나요. 하지만 이젠 원정 주유마저 부담으로 느끼는 차주가 많아졌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는데 또 기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거보다 여기 오는 게 그래도 뭐 낫죠. 운수업체도 벼랑 끝에 섰습니다. 운송업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운송할 거리가 없는데 그러면 매출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물류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죠. 국내 기름값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1,900원을 넘어서면서 휘발유값을 추월했는데요. 왜 그런 건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비싸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지난 6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지 엿새 만이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지 닷새 만입니다.
공습 이전엔 휘발유 값이 100원 정도 더 비쌌는데요. 1,600원 안팎 뛰던 경유값이 3월 들어 많게는 하루에 100원 넘게 뛰면서 어제 기준 1,917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보다 20원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이런 가격 역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네, 2022년 5월에도 국내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추월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약 9개월 뒤 다시 휘발유 값이 재역전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국내 기름값도 출렁인 겁니다. 보통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경유가 더 싼 거였죠? 유류세 차이 때문입니다. 경유보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높은 거죠.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차이는 이 교통세에 있습니다. 휘발유 교통세가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보다 150원 이상 높죠. 나머지는 교통세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격차 때문에 국내 주유소 경유 가격이 통상 더 저렴했던 겁니다.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과거 경유는 화물차나 농기계 등에 주로 쓰이는 서민 연료인 반면 휘발유는 사치품인 승용차의 연료라는 인식에서였습니다. 1972년 정부가 기름값을 고시하던 시절 휘발유는 리터당 51원, 경유는 26원이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국제 유가 상승폭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세금 격차마저도 없도록 하는 거군요. 네, 국제 경유 가격은 공습 하루 전 배럴당 92달러였는데 지난 6일 155달러로 약 67% 올랐습니다. 반면 국제 휘발유 값은 79달러에서 113달러로 약 42% 상승했습니다. 가격도 경유가 더 높고 더 많이 오른 겁니다. 특히 경유는 현재도 발전기와 선박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도 사용량을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휘발유보다 가격 상승 압력이 더 큰 거죠. 이런 점들이 경유와 휘발유의 국내 유류세 격차를 무색하게 만든 겁니다. 뭐 어떤 경우든 휘발유든 경유든 간에 그 유류세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가격을 좀 낮춰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오늘 청와대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세금을 인하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는데요. 실제 정부가 유류세를 일정 부분 내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마냥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습니다. 세수가 줄어들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유류세를 일정 부분 인하해준다 하더라도 아마 휘발유 경유 가격은 당분간 좀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져야만 되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격화하면서 주한미군이 갖고 있던 방공 전력을 중동으로 옮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뿐만이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전력의 일부도 이동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럴 경우 우리 안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산 미 공군기지입니다. 활주로에는 127톤을 실을 수 있는 미 공군의 초대형 전략 수송기 C5 슈퍼 갤럭시가 보입니다. 이 수송기는 패트리엇 발사대나 사드 장비 같은 대형 방공 무기를 수송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군 안보라인의 정통한 소식통은 패트리엇 일부 포대가 이미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성주기지의 사드 전력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사드 포대는 눈의 역할을 하는 엑스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6기, 각 발사대당 8발이 들어가는 요격 미사일, 전술 통제소 등으로 구성됩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군이 이란 공습 초기 1개 포대 절반 정도 분량에 해당되는 사드 24발을 소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달 초엔 요르단에 배치됐던 미 사드 레이더가 이란 공격으로 파괴된 사실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TV조선의 사드 반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방공자산의 이동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전력 태세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군과 우리 측 간에는 상시적으로 상호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각에선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테크스와 다연장 로켓포의 중동 차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문제는 고고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사드를 대체할 방법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주력 자산들이 중동으로 잇따라 옮겨갈 경우 대북 방어체계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최원국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향해 미사일을 쏠 경우 15에서 40km 중저고도는 패트리엇과 천궁 등이 방어를 담당합니다. 다만 중동으로 반출된 패트리엇은 우리 공군도 8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고 주축 무기 역시 천궁 등 국산 요격 체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40에서 150km의 고고도 방어는 얘기가 다릅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가 유일한 방공망입니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 전력화도 내년 하반기에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드가 빠져나갈 경우 다층 방공망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과 동북아 저온 지역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 포착할 수 있는 감시 정찰 능력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유사시 개전 초 상당한 전투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전쟁 장기화로 미국 국방 전략의 무게중심이 중동으로 옮겨지면 사드의 한반도 복귀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질 거란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사드 포대는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핵심 지역인 괌 등 7에서 8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가 북한은 물론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요 자산이지만 미 본토나 괌 방어용 사드를 반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자산 반출과 관련해 대북안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제서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12.3 계엄에 대한 사과와 이른바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전륜에 대한 입장 정리로 지방선거를 대하는 당의 자세도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먼저 오늘 발표된 결의문 내용부터 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단호한 어조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어 비상기엄과 소위 윤 어게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공개로 이어진 3시간가량의 난상 토론 끝에 국민의힘은 잘못된 비상기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이른바 윤 어게인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그동안 지도부나 개별 의원 차원의 계엄 사과는 있었지만 106명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사과와 절연 입장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에 대해선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대통합을 하겠다는 우회적 표현이 담겼습니다.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습니다. 당 노선 정상화를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배수진을 쳤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의문 발표 직후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며 당이 노선 정상화에 나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결의문을 내놓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 정리 없이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결의문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은 20명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했고 이와 다른 주장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는 선거를 못 치른다. 국민의힘이라는 로고가 있는 이 운동복을 입고 밖에 나가질 못한다라고. 사세 전환이 필요하다. 장 대표께 고언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중진 의원들도 이대로는 지방선거 필패라며 지도부의 노선 변화 촉구에 가세했습니다. 비상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지금 거부감이 있다. 우리 장 대표의 고뇌 결단이 필요한 때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징계 정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고. 장동혁 대표는 3시간가량 의총 내내 말없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했고 일부 내용은 받아 적기도 했습니다. 결의문 발표 땐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의원들과 함께 섰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께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의총 뒤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결의문 채택을 이끌어낸 송원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를 포함한 의원 전원이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당을 무겁게 짓눌렀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사실상 매듭지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해드린 것처럼 106명 전원의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방선거가 채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결의가 갖는 의미와 전망,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의총하기 전까지만 해도 결의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전격적입니다. 네, 지난달 23일 이미 한 차례 의총이 있었지만 이 절윤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이나 당명 개정 철회 등에 대한 설명만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었죠. 오늘은 달랐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작부터 이 결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답답함을 주위에 토로해왔다고 하는데 오늘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이른바 끝장 토론을 요구한 것도 동력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결의문 보니까 표현이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이번만큼은 과거와 단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확실히 담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결의문 작성에만 30분가량이 걸렸는데요. 그만큼 공을 들여서 표현 하나하나를 다듬은 걸로 봐야 할 듯합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에 대해선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전혀 여지를 두지 않았고요.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올가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는 점도 명문화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지속돼 온 최대 현안에 대해 전원이 합의한 결의문이 나온 건 그만큼 당이 생존의 기로에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꼴도 보기 싫다, 탈당하겠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많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논쟁이 장 대표 때문 아닙니까? 윤 어게인을 확실히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촉발이 된 측면이 있는데 장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네, 장 대표는 오늘 의총은 물론이고 의총장에서 나가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이 표현에서 보듯 소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결의문 발표 시 의원들과 함께 했다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큰 변화란 분석이 가능할 듯한데요. 오늘을 계기로 당도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할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벌써부터 일부 유튜버들이 이 결의문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군요. 그리고 결의문에는 대통합에 나서겠다, 이런 표현도 담겼어요. 그러면 지금 딱 떠오르는 인물이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인데 힘을 서로 합칠까요, 어떨까요? 일단 오늘 의총으로 노선 갈등에 대한 부분은 일단락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 시장이 여러 차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었던 만큼 양측 간의 앙금이 완전히 풀리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 대표 스스로 서울과 부산 선거에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렸다고 했던 만큼 양측 모두 어떻게든 손을 잡는 시도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엔 제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난 6일 부산 방문 때 친한계 의원들의 동행을 거절한 바 있죠.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면서 정치적인 해결책에 여지를 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개별적으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응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토록 어려웠던 윤절연 사실상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여론이겠죠. 그리고 시간이겠죠.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한번 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살 김소영, 모텔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원 기자입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여성이 긴 머리를 풀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합니다. 서울 북부지검이 공개한 모텔 살인 피의자 20살 김소영의 모습입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 신상공개 조건을 충족했다고 봤고 피해자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소영의 범행 수단이 잔혹성 요건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신상공개위원회도 열지 않고 지난달 19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하지만 이후 인터넷에서 김소영의 신상 정보가 퍼져나갔고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달 26일 김소영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2명을 더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원입니다. 고가의 수입차가 대낮에 역주행을 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뒤에도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가속 페달을 밟았고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허유화 기자입니다. 흰색 포르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더니 사거리 맞은편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충돌 후 잠시 멈춘 듯 하더니 뒷바퀴가 가속 페달을 밟은 듯 빠르게 회전하며 연기를 자욱하게 내뿜습니다. 옆 차선에 있는 차량 2대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이윽고 포르쉐 차량 뒤쪽에서 불이 나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제 낮 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근처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영상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도로가 깊게 패였고 타이어가 녹은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횡설수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끌어내리셨을 때는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구급차에 이제 태웠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남성을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소주 4잔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당초 술은 안 마셨다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속도를 높여 그대로 사라집니다.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배우 이재룡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 씨의 음주사고로 부서진 중앙분리대는 3일이 지났지만 복구되지 않고 저지선만 설치된 상태입니다. 밤에 소음이 났어요. 그때는 그냥 공사하는 줄 알고 그냥 근무를 하다가 나가다가 이제 경찰차 소리 들려가지고. 사고 직후 이 씨는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한 뒤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 사고 발생 3시간 만인 이튿날 새벽 2시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당초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지인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던 이 씨는 최근 경찰에 사고 발생 전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에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마사지 업주가 불법 성매매를 주선하다 적발됐습니다. 단속에 걸려서 불법 성매매를 하던 남녀들이 연행됐는데도 계속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둑한 거리, 경찰차들이 좁은 골목으로 연달아 들어오고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2명이 수갑을 찬 채 밖으로 나옵니다.
뒤이어 남성 2명도 손이 묶인 채 경찰차에 탑니다. 지난 5일 밤 11시 50분쯤 경찰이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적발했습니다. 체포된 여성 2명은 태국 국적으로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녀 4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마사지 업소 업주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마사지 업소는 강남 한복판에서 버젓이 불법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반경 500m 안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도 위치해 있습니다. 자주 왔었어요. 지금까지 전화 와서 잡아가고 그랬어요. 불법 제조들이니까. 업소 측은 현재 영업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예약을 하면 응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영업은 안 하는데 혹시나 예약 원하시면 알바를 부를까 해서 저 여자도 다 받아서 당연히. 경찰은 태국인 여성 2명을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벌써 다음 주입니다. 경찰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온라인에 안표 판매글이 올라와 수사에 들어갔고 팬들이 텐트를 치고 밤새 기다리는 것도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 광화문 티켓 명당 좌석을 150만 원에 거래한다는 게시글이 SNS에 올라와 있습니다. 130만 원까지 할인, 외국인도 구입 가능이란 글도 있습니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 티켓을 팔겠다는 SNS 글입니다. 원래 공짜인 티켓을 재판매해 수백만 원의 이득을 취하려는 겁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까지 111건의 고가 재판매 관련 글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부정구매한 3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한 예매를 시도한 사례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공연에 약 26만 명이 모일 걸로 예상하고 특공대와 형사를 포함해 약 4,800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BTS 공연을 알리는 계단 앞에선 외국인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아직 노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은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BTS 팬들이 노숙하는 건 막을 수 없다면서도 텐트 설치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닥 냉기를 막아줄 돗자리와 박스는 허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지영입니다. 기후 위기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봄꽃이 피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에선 벚꽃을 4월이나 돼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이상배 기자가 설명합니다. 봄의 전령사 복수초가 샛노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DMZ에서 처음 피었는데 지난해보다 사흘 빠릅니다. 천년고찰 경남 양산 통도사에도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지난해보다 20일 이상, 평년보다는 10일 이상 빠릅니다. 최근 기후온난화로 해마다 꽃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탓입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은 상황이 다릅니다. 서울 시내 벚꽃나무엔 아직 꽃필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늦게 필 것 같아요. 왜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제 벚꽃이 만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3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사람들 옷차림은 여전히 두텁습니다. 좀 더 추운 것 같아요. 좀 전에는 따뜻해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서울을 비롯해 중부지방은 다음 달 11일 전후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열흘 정도 늦습니다. 벚꽃이 피려면 높은 기온이 쭉 유지돼야 하는데 찬 북쪽 고기압이 찬 바람을 자주 내려보내 개화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강하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자주 내렸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큰 날씨가 계속돼 봄꽃 개화 시기에도 오락가락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관련해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냈습니다. 옳고 그름도 가리면서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불과 나흘 전이었죠. 사법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게 말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00자 장문의 SNS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닌 일부의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개혁을 하더라도 초과 삼간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틀 전 집권 세력이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한 데 이어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 공소청 법안에 반발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향해 재차 신중론을 주문한 걸로 해석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내 뜻과 다르다고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건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가세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당청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김용민, 이성윤 등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 수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흐르는 정신을 다시 검찰권 남용 방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는 조문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죠. 중수청 공소청 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개혁 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은 이제 공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이 적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 법원 사이에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고 소송 건수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란 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혜리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끝낸 특검팀이 수사 자료를 트럭에 싣습니다. 검찰과 연결된 전산망이 없어 A4 용지로 6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실어 날라야 했던 겁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에도 전산으로 기록을 주고받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많게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트럭에 실어 헌재로 옮겨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사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은 기록 전체를 출력해서 헌재로 보내는 방식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도 기록이 많아 업무 과중이 우려되지만 연결망 구축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법 시행 절차에 대한 민원인들의 문의가 쇄도할 걸 우려해 아직 법 시행 전이라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 300~400% 사건 수가 늘 수 있다. 이거는 현재 헌법재판소까지 감당 못합니다. 헌재는 2024년 기준 재판 처리에 평균 700일 넘게 걸렸고 미제 사건도 1,300여 건에 이릅니다. 조직 개편 없이 재판 소원이 시작될 경우 사건 지연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설상 종목 처음으로 스노보드 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운 선수가 올림픽을 마치고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훈련 환경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는 희망도 전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주 전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에 환영한 최가온. 청와대에 초청받아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공연도 즐기고 친구들과 약속한 파자마 파티까지 하루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훈련 기간엔 꿈도 못 꾸던 군것질도 원 없이 합니다. 먹고 싶었던 것도 북정쿨을 정말 많이 먹어서 이제 좀 질릴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부상 탓에 잠시 보드를 내려놓지만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는 열망은 더 불타오릅니다. 지금 제가 타는 보드 실력보다 더 그냥 전체적으로 잘 타게 되고 싶어서 딱히 그리고 제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앞으로 시간도 많아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해서 국내엔 제대로 된 경기장이 없어 올여름도 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 금메달을 계기로 스노보드 훈련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 사이 최가온의 친오빠 최우진은 동계체전 하프파이프에서 우승했습니다.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이자 훈련 파트너입니다. 오빠가 집에 와서 자기 금메달 탔다고 자랑하길래 그냥 제가 무시했어요. 금메달 축하해. 화이팅. 아직 10대인 최가온의 성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물길 따라 문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강은 수많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If we take the bridge, maybe it'll shorten the war. That's not a bridge, it's a death trap.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라인강의 다리 136개 중 단 하나, 레마겐 철교만 남았습니다. 연합군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다리를 지키고 건너려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 전쟁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기원전 203년 항우는 해하 전투에 패해 오강에 도착합니다. 부하들은 강을 건너가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홀로 살아 돌아갈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인강을 건너려는 필사의 결의, 오강을 건너지 않은 결심. 서로 달랐지만 목숨을 건 책임감은 같았습니다. 국민의힘 앞에 거대한 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건너지 못한 계엄의 강입니다.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민심을 거스르는 일들만 잔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당 대표를 향해 절규합니다. 오죽하면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10%까지 하락했고 대구 경북에서조차 여당과 지지율이 같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던 건가요? 입법 폭주, 공천 뇌물, 통일교 논란 등이 있어도 여권의 지지율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야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천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살지 보여줘야 합니다. 자, 行きましょう. 미래는きっと捨てました. 낭인 이사와는 세간의 오해를 받자 담담하고 결연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정치도 정치의 길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가 아니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의 이름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기본은 국민입니다. 3월 9일 윤종호 앵커 칼럼 당명대로였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를 뚫고 부산에서는 화려한 벚꽃이 활짝 폈는데요. 하지만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호남 내륙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대구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9도, 대구와 광주, 부산 12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르면서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